복중복 남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설날이죠.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설날은 다 한 날짜입니다. 네, 각자 이제 쉬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오늘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들 뭐 설날 휴가하고 외국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조금 약간 좀 센치해진다고 하나? 그래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못 먹고 커피하고 주전부리 됐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업체를 하고 계신 분인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이 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 그만두고 좀 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또 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고 뭐 이래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 끝물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과연 끝인가? 근데 웃기는 거는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뭐 코로나 때도 그런 얘기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 끝이다.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해왔는데 제가 봐서는 끝이 아니고 업체가 끝인 거죠. 업체가. 왜냐하면 이런 거는 데이터가 있어요.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1년의 숫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국제결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가장 쉬운 게 이제 그 영상안에 가면 이제 요즘은 그렇진 않는, 요즘은 이제 그냥 자기 것만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영사관에 비자를 접수하면 비자 접수 번호라는 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뭐 1월달에 몇 명, 2월달에 몇 명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들을 나오냐?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뭐냐? 대부분의 그 베트남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업체를 서로 하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소개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아마 여러분들 기본에 깔려있는 그 생각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국제결혼을 하거나 또 한 사람들의 오래된 이제 그건데 이걸 이제 매매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한 신랑 신부도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다는 걸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매매혼, 그러니까 돈 주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국제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결혼을 못해서 또 이제 내가 못 만났어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본인의 이제 약간의 자괴심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고
여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여자분들도 저희들이 이제 프로필을 받으면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프로필들을 한국에 있는 사업자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올리질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프로필들을 올려주면 그거를 여자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창피한 거죠. 창피한 거고, 그 다음에 거는 혹시 뭐 이제 우리는 그럼 그걸 왜 올리냐? 혹시 이 여자의 이제 뭐 과거가 있는 여자는 더더구나 이제 더 이제 그런 걸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거는 매매혼이고, 뭐 개인이 개인을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거는 뭐 매매혼이 아니냐. 또 뭐 국제 결혼은 매매혼이고 국내 결혼은 매매혼이 아니냐. 이거는 뭐 자유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매매혼이라는 얘기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뭐 제가 그 당사자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돈을 받고 하는 일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매매혼이 아니라고 우길 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이제 전화가 다짜고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그래서 뭐 그 베트남에 있는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매번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대화할 수가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 그 포맷이 있겠죠. 제가 그러면 이제 그걸 해서 댓글을 보냅니다. 보내면 이렇게 저렇게 뭐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댓글을 보내면 아주 가끔이지만 어떤 분은 돈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아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을 소개를 안 하냐? 이게 좀 묘해요. 자, 소개해 달라면 저는 소개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분 스스로를 증명을 해야죠. 매매혼이고 돈 주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다. 결혼에 있어서 우리 둘이서 그러면 이거를 잘 진행을 해서 끝을 보고 싶다. 가능하시죠.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만나든지 네가 알아서 하셔요 이런 거보다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그 여자분은 뭔 죄가 있어요? 그 여자분은? 쉽게 말해서 돈 한 2천만 원, 뭐 조금 더 들면 한 2,500이 없어서 그러시는 분을 남자분이야 뭐 자기는 그러니까 뭐 젊고 이래서 나 지금 모아놓은 건 없지만은 뭐 앞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증명을 하셔야죠. 근데 나이가 50이 넘고 이런데 돈 2,500이 없어가지고 뭐 그분이 앞으로 나는 열심히 벌어서 그건 앞으로 이제 열심히 벌어서 이제 땅 파고 들어갈 일만 남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을 소개를 한다? 그럼 그 여자분은 뭔지?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이 심하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면서요, 제일 우라통이 터지고 제일 열받는 게 뭔 줄 아세요? 요즘은 최근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요, 제가 결혼을 9번을 한 사람을 봤어요. 9번을 했어요. 그분 여기 오셔가지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쪽에 전라도 쪽에 회사 사장님을 통해서 오셨는데 여기
4박 5일인가 이렇게 있는 동안 여자분을 2번을 바꾸셨어요. 뭐 말도 대도 안 하는 이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가시라고 했어요. 뭐 그분이 다른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업체들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부들에 대한 검증을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저한테. 신부들이 어떠냐, 뭐 남자친구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신랑들에 대한 검증은 본인이 한국에 있는 사장님들이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는 업체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 정신병, 조현병이 있는 사람도 와서 결혼을 해서 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곱체 사장님 말은 그러죠. 자기는 몰랐다 그러죠. 근데 그 부모님들을 제가 사고 수습하면서 만났거든요. 다 얘기했어요. 업체에서. 그런데도 가자. 괜찮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시킨 거고. 그럼 그게 이 조현병이라는 거 이런 것들 약물을 계속 이제 복용을 해야 스트레스를 가라앉히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계속 약을 먹게 되면 그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약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며칠이니까 생각했겠죠. 근데 그 며칠 사이에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을 만나는 여자의 일생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돈이죠. 돈 없이 결혼하시고 이러신 젊은 총각들은 뭐 이제 나이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돈 2천만원 3천만원 없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소개 가능합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었는데 돈 2천 3천이 결혼 자금이 없어서 뭐 나는 돈 안 들이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제 막 그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이제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죠. 페이스북에 그 한국에서 진상 부리고 한국의 결혼업체를 통해서 진상짓하는 그런 사람들 블랙리스트가 업체들끼리 공유를 합니다. 돌아다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여성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면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죠. 근데 그것도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신고했냐? 베트남 애들이 신고한 거 아니죠. 한국에 있는 업체에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안 합니다. 네. 누구나 다 말은 쉽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반대편에 당하는 사람들 생각을 했을 때는 A라는 업체에 가서 뒷돈 받고 잠자고 그래서 신랑에 뭐 피해를 줬다. 그래서 그럼 그 여자가 A라는 업체 하나에서 끝을 내냐? 천만의 말씀이죠. B, C, D 계속 합니다. 그럼 그런 여자들은 또 업체를 통해서 안 하죠. 점차 이제 학습이 되고 이제 이게 숙련이 되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개인적으로 뭐 카톡으로나 이렇게 무작위로 보내는 여성들이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무작위로 뭐 여성들이 말 걸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냐 하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로맨스 스캠이잖아요. 뭐 최근에 뭐 이제 뭐 그래가지고 또 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업체에 돈 주는 건 아깝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 간에 뭐,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약간 잘났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지만은, 결과는 좋지 않겠죠. 그럼 그런 데다 가면 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냐? 뭐,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뭐 그걸 가지고 뭐, 얘기할 데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냐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베트남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베트남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본인이 잘못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 보통의 회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사전 검증이 어떻고 사후 AS 관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주로 보면 이제 베트남에 있는 업체들은 사전 검증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업체들은 이제 사후 관리를 얘기를 하죠. 이거는 각자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니까 뭐 저도 이제 보면 사전 검증이라고 뭐 4가지 검증을 한다 어쩐다 뭐 쭉 얘기를 하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그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타회사에 뭐 이제 이런 분들이 보시면 사전 검증을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참 그런 거 보면 속에서 토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뭐 서류를 먼저 띄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검증을 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베트남말 못합니다. 당연히 글자 모릅니다. 서류 볼 줄 모릅니다. 근데 뭘 서류를 검증을 하는 거죠? 그냥 제가 하는 얘기 듣고 그냥 짓거리는 겁니다. 왜냐? 제가 결혼시켜서 잘 알죠. 그러면 그럽니다. 뭐 이게 서류가 위변조됐는지, 위변조하는 방법은 알아요? 모릅니다. 그냥 짓거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보면 이제 참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여성들의 휴대폰을 봐가지고 뭐 여성들의 이제 페이스북이나 잘로나 뭐 SNS를 이제 휴대폰을 제출받아가지고 쭉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결혼을 뭐 매칭이 돼서 뭐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야 모르지만 그냥 거기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 다 휴대폰을 본다?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자기는 한국에 있는 업체는 신랑들 SNS 다 검열합니까? 그게 검열이에요. 또 하나 SNS를 보는 회사들은 95% 이상 다 SNS를 봅니다. 여성분들의 SNS를. 근데 이게 보는 이유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남자친구나 이런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신랑들이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신랑들 보기 전에 먼저 야 이런 거 지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베트남의 SNS를 이제 보면 활발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세컨 계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세컨 계정인지 얘기를 안 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래 보면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이제 제가 그래서 베트남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믿지 말라고 하는 거는 사칭 계정이 너무 많아요. 저희 회사를 사칭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국제결혼업에 종사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겠죠. 사칭 계정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하는 게, 난 그게 더 충격적인데,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걸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그 신체 검사라는 게 없어진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신체 검사 안 합니다. 작살나죠, 신체 검사하면.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왜냐,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옛날에 신체 검사를 했죠. 맞선 끝나고 나면, 심하면은, 그거를 신랑이랑 남자 사장이 있는데 다 같이 한 적도 있고,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뭐, TV나 신문에도 났었죠.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뭐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렸죠. 북쪽에 있는 한 회사는 뭐 결혼하기 전에 여성을 데리고 가서 뭐 산부인과 가서 검사해서 뭐 그런 것도 알려준다고. 그것도 범죄예요, 범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의사가 없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그게 아마 거의 한 15년 전쯤이에요. 그 호치민에서 다 써먹던 방법이에요. 그걸 왜 그런지 아세요? 신랑들한테 돈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의사 아닙니다. 그거 병원 아닙니다. 그냥 흐름한 뒷골목에, 예? 이제 여기는 약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의사 아니에요. 근데 그 신랑이나 한국에 있는 회사는 그게 의사인지 병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뭐 보는 거는 이제 또 검사하는 거는 또 안 보이니까 해서 그냥 뭐 처녀라고 뭐 써줍니다. 근데 그것도 뭐 웃기는 게 그 처녀라고 써준 걸 보나요? 알아보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냥 처녀라고 그러면 아우 축한다고 처녀니까 뭐 해서 한 200~300만 원 더 내라 뭐 이런 식이에요. 신체 검사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아기를 가지고 뭐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이제 그걸 아기 가지고 이제 관리를 안 하면 옛날 분들은 살이 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당하는 신부 입장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막말로 해서 신랑분들은 좋으세요? 자기 부인이 자기도 모르기 전에 다른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여자겠죠? 예. 뭐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뭐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신체 검사를 하고 뭘 어떻게 검사하는데요? 자기가 의사예요? 그 검사하시는 분이 의사입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뭐 문신이 있는지 뭐 물어보면 되죠.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문신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 한다? 그것도 하나 못 밝혀낼 정도로, 그럼 그 사람 베트남 말 못 하시는 거잖아요. 범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매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니까, 돈이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신이 없고 다 클리어해요. 제가 아는 사장 중에 하나는요, 참 나쁘거리운 얘기지만 그 사람 베트남 말을 좀 합니다. 마지막 남자 성관계까지 묻습니다. 농담 삼아 좋았냐 어쨌냐까지도 물어줘.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이 여자나 그게 존중이 없어요. 그냥 돈. 제가 아는 최악의 한국의 남자 사장이 하나 있어요. 이 사장은 신부도 건드립니다.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걸 제가 통역이나 이런 왜냐면 저는 이제 그런 통역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몇 년 동안 뭐 이제 현지처럼 뭐 오면 가끔 만나던 그런 아가씨를 한국의 그 다른 신랑한테 결혼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들은 아이 설마 인간이 그러겠냐? 소설이나 영화보다도 더 일어나는 게 현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 옆에 사람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당연히 매칭이 되고 하면 가죠. 그 신랑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니까. 근데 매칭도 되지 않았는데 그걸 간다고요? 누가 가는데요, 거기? 자기가 직접 갑니까? 운전이나 해서 그 집을 찾아갈 수 있어요? 시골엔요, 주소 던져주면 못 찾아갑니다. 못 찾아가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한국에서 몇 년 살다가 애기 데리고 베트남에 와가지고 애기만 여기 베트남에 놔두고 자기는 이제 신랑 모르게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려고. 그럼 이제 신랑은 애기도 안 오고 마누라도 안 오고 나중에 이제 뭐 부랴부랴 연락하고 하면은 이제 그 출입국 가면 띄주니까 여자는 입국을 한 거예요.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애는 베트남에 있어요. 그렇게 연락이 저한테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한테 뭐 그 여자 뭐 애기라도 좀 데리고 올 수 있게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실제로 그런 걸 도와드리는 분도 계신데, 그 남자분들 중에 10이면 9은요 처갓집 어딘지 찾아가실 수 기억나십니까? 하면 몰라요. 당연하죠. 모르죠. 그러면 이제 뭐 신분증이나 이런 주소가 있냐고 물어보면 있는 분도 계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신분증이나 이런 게 복사본들이 있으니까. 몰라서 못 찾아가요. 몰라서. 근데 뻔뻔하게 뭐 처갓집에 거기 가서 뭐 검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신랑들이 뭐 압니까? 신랑 뭐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무슨 아파트 몇 호에 이러면 알겠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금 호치민에서 건덕까지 가는 데만 4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처가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또 길게는 2시간, 짧게는 30분이 또. 왜냐면 건덕 시내에서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다 시골에 있는 오몽이나 뭐 통로, 이런 데 여자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까마우 여자다, 빵니우 여자다 이러면요 10몇 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가서 검증한다고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모르시잖아요, 그 사람. 베트남은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마누라가 가요? 죄송하지만 아마 그렇게 일하라고 그러면 통역이나 누구나 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냥 갔다 왔다 뭐 그냥 그러는 거죠. 됐어, 했어, 안 해요. 그리고 뭐 처가에 이제 그 매칭이 돼서 처가에 가서 뭐 얘기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옆에 가서 앉아 있다고 그 사람들 하는 말에 10%는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검증했다 그래요. 사후에 의해서는 그런 거예요.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뭘 사후에 그걸 한다는 거죠? 딱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 책임 소재를 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사전에 그런 사람을 걸러내고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뭐 업체를 통해서 하든 뭐 개인적인 소개를 통해서 하든 다 걸러질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이 문신이 있고 막 이러니까 혹시 뭐 나가요나 이런 가라오케나 이런 데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건터나 빈장이나 시골에 있는 업체들한테는 또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호치민에 있는 여자들은 그런 유흥업소에 있는 여자들이 많다고. 시골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다고. 개뻥이죠. 시골이 더 심합니다, 시골이. 호치민에 있다고 해서 그 여자분들이 어디 호치민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들인가요? 아니죠. 다 시골에서 돈 벌려고 오는 거죠. 그러면 문신이 있는 여자들은 그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여자들인가? 죄송하지만 문신 없는 여자가 더 많죠. 문신이 없다고 그러면은 뭐 그런데 일 안 하고 이런 여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 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 한번 드리면 죄송한데, 그런데 나가는 여자들은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뭐 주홍글씨처럼 그런 걸 새기고 사는, 그런데 나가는 여자도 결혼해서 잘 사는 여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건 각자의 윤리의식이고, 예? 그건 각자가 판단해야 될 몫이지. 그거를 무슨 회사에서 그걸 한다? 그걸 그럼 100% 믿는다? 그거는 처음부터 말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이건 뭐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 대단한 뭐 여기 뭐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서 뭐 너 저기 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디서 무슨 일 했는지 뭐 서류를 제출해라. 안 되잖아요. 한국에 신부가 들어가서 두 사람이 어제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그거 물어보러 다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 이제 저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신부가 한국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두 분이서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거를 회사가 뭐 그거를 해서 뭐 못 해드린다고 나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해주면 뭐 하는데, 해주면. 그럼 한국에 들어가서 사후에 AS를 한다고, 사후 관리를 한다고 합시다. 사후 관리라는 거는 일이 생기기 전에 해야 되지만 그걸 모르니까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해주는데? 아니, 신부가 도망갔는데 뭐 같이 뭐 그 신부를 찾으러 다닙니까? 사전들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예요. 그럼 뭐 이혼시키고 뭐 재결혼해주고 뭐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혼인무효 못 받습니다. 뭐 말은 그럴듯하게 혼인무효를 막 그러겠죠. 자기가 판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판사님이 판결하는 거니까. 혼인무효가 안 나오면 아유 안 되는 걸 뭐 어떡합니까? 그럼 이 사람 5년 동안 다시 그걸 못 해요. 예전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한번 부산 쪽에서인가 크게 한번 사건이 됐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혼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냥 사망신고 해버려요. 그럼 사망신고를 우리나라에서 그냥 하지 않잖아요. 베트남에서 이 여자가 죽었다는 이제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진단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재혼을 시켰어요. 물론 이것도 불법적인 일이 범죄입니다. 꽤 많이 했었죠, 이거를.
그래서 뭐 부산에 무슨 경찰서에서 그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까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그랬던 이유는 그 업체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이걸 이혼하고 뭐 다시 가하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사망신고하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안 들어가는 신부들이 꽤 많았어요. 10명이 결혼을 하면 2~3명이 신부가 안 들어가요,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불법을 저질렀죠. 그래서 서류의 위변조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결혼 증명서를 이제 가짜로 만드는, 그것도 서류 위변조죠. 서류 위변조 하는 방법을 뭐 제가 설명드릴 건 없지만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 듣고 떠드는 겁니다. 뭐 병원 서류는 뭐 위조가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결혼법이라는 게 강화가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뭐 알몸 신체검사, 뭐 그런 서류 위변조 이런 것들을 하니까 한국에서 국제결혼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들이 안 좋아지고, 또 제일 결정적인 거는 뭐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주는 돈, 뭐 이런 돈에 대한 중간에 이제 삥땅 도둑질을 하는 게 업체들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이고 5년, 10년 지나니까 신랑들이 이제 자기는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아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업체를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소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가장 깨끗하고 뭐 순수하게 그럼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업체가 하는 그런 못된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저는 이제 서류만 이제 먼저 시작했거든요. 서류를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한 20몇 개를, 20여 개를 합니다. 뭐 보통 한 10개 내외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거기에 이제 뭐 비자 서류, 뭐 결혼 서류, 뭐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죠. 보면 저는 단 한 명도 그 서류를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호의적으로 그냥 선의를 가지고 그냥 이제 뭐 도와주고 뭐 여자 소개시켜주고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한국에 있는 신랑은 자기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기만 선의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가 뭐 서류에 대해서 뭐 압니까? 베트남어를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뭐 와이프가 됐든 처가가 됐든 또 아니면 중간에 누가 됐든 그 중에 또 누가 또 그대로 업체에서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는 언니가 결혼을 했어요.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동생을 우리 회사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꽤 많아요. 최고 많은 사람이 자매간에 하나, 그 다음에 이모까지 해서 세 사람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게요. 그 세 사람이 신랑들은 각자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니예요. 내가 내 동생을 한국에서 결혼시키고 잘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신랑한테
좀 뭐 자기 친구나 아니면 후배나 뭐 좀 소개를 해줘서 우리 동생을 좀 데리고 오고 싶다?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 소개를 하시는 분들을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래요. 아우 우리 친구 뭐 형수고 우리 친구 뭐 동생 뭐 그거 뭐 굉장히 친하고 잘 아는 듯이 얘기해요. 잘 알거나 이런 사람은요 자기 친구한테 소개 안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잘 살고 못 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는데 사고 생기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도 있어요. 저는 뭐냐, 이게 잘 살면은 괜찮은데요, 잘못하면은 양쪽 가정이 다 깨집니다. 자 보세요. 언니가 몇 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동생 내야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언니가 뭐 신랑하고 이제 뭐 살다 보니까 힘도 들고 어쩌다 보니까 가출을 해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동생네도 가출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 왜 사장님은 그러면 뭐 이때까지 수많은 신랑들이 결혼을 하고 이랬으면 그런 오프라인, 이제 왜 보통의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오프라인 뭐 행사하고 뭐 1년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모임을 가지고 막 이러는 회사들이 있고 그걸 올리잖아요. 이거 왜 하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뭐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는 사는 게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 뭐 들을 수 있겠죠. 뭐 듣는데 뭐 해결 방안이 있나요? 제일 큰 이유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도 같이 참석하라고. 그 관심 있는 사람한테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잘 사는지 안 잘 사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1년을 잘 살다가 2년째 삐끗 끓을 수 있고 5년을 잘 살다가 그 위에 국적받아서 잘못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자기 영업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신랑들이 제가 알면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런 뭐 이제 모임을 조그만하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지금도 있을 거고, 뭐 내한테 보고할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뭐냐, 제일 첫 번째, 그런데 갔다 오면요, 신랑은 신랑대로 자괴감 느끼고 신부는 신부대로 짜증납니다. 왜냐, 우리가 여자들이 동창회나 뭐 이런 데 갔다 오고 나면 뭐 백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이런 거 똑같습니다, 그게. 특히나 베트남 여자들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식의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나 오늘 뭐 이러는 거 선물 받아서 우리 신랑은 뭐 요번에 처가에 뭐 자기 집에 돈을 얼마나 보내서 이제 이런 걸 막 SNS로 올리고 걔들도 서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도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2년자한테 가면은 맨날 신형 아이폰 사줘야 되고 어째야 되고, 걔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저는 답으로 중고폰 사주라고 합니다. 신부들, 왜 신부들은 꼭 남자를 만나고 나면 핸드폰이 고장이 납니까? 멀쩡하던 핸드폰도. 그리고 핸드폰이 좀 하면 고쳐서 하다가 한국 가서 한국에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150만원, 200만원씩 줘가면서 여기서 왜 아이폰을 왜 삽니까? 바로 신랑들이고 신부들이 그런 걸 올려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신부들이 신랑들한테 뭐 회사 모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트래블 카드를 가지고 와서 이걸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어요. 신부들이 자꾸 신랑들한테 별도의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주면 그거에 이외에 이제 별도의 돈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그렇게 요구받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신랑들 열이면 여덟 얘기 안 합니다. 뭐 생일이다 뭐 어쨌다고 해서 아이폰을 사줬어요 어쩌어요 하면서 막 올립니다. SNS에. 그러면 다른 신부는 어떻겠냐고요. 다른 신랑은요. 이게 한국에 나가서는 그러면 아니냐고요? 한국에 나가도 똑같죠. 제가 자매들끼리 결혼한 신랑들 이제 한테 제가 꼭 그런 얘기 합니다. 서로 경쟁하지 말고 하면 뭘 해도 둘이 상의해서 똑같이 하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경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랑들이 나중에 서로 안 좋아해요. 신랑들이. 이게요, 여자들이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자 잘못이냐? 안 그런 여자는 없어요. 그 트래블 카드나 뭐 이런데 생활비를 보내라. 신랑들은 뭐 보내죠.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만날 쯤 되면 비디오입니다. 그냥 레퍼토리도 어쩜 그래. 뭐 누가 다쳤어요, 누가 뭐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어요. 비디오입니다. 한국 가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걸 저희들한테는 안 통하죠. 뭐 누가 다쳤어요 하면 그래? 그럼 병원에 가서 사진 찍어서 보내. 영수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니까 애들이 회사를 싫어하죠. 걔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우리 신랑이 내한테 돈 보내는 걸 회사에서 그렇게 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국제결혼이 끝이 아니라 참 힘들어요. 이것도 생각보다는. 내 업체를, 저도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저도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업체지만은 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결혼은 앞으로도 점차 이제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고 내가 이렇게 계거품을 몰고 떠들어도 개인적인 소개로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랑들이요, 자기 신부는 거짓말 안 하고 다 천사인 줄 알아요. 저한테 신부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나면 이제 회사에 대한 불만들을 막 얘기하겠죠. 막 저한테 막 따지는 신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죄송한데 거기서 뭐가 팩트라도 하나 정리된 게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신랑들 입장에서는 신부 말을 믿지 회사 말을 믿겠어요? 막 여기에 관리하는 애들, 통역하는 애들을 막 욕을 합니다. 뭐 심하면은 걔들이 중간에서 이제 뭐 삥땅을 쳤다 어쨌다 막 얘기를 합니다. 일단 못 칩니다, 얘들은. 예전에 돈을 현찰로 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뭐. 그런데 지금은요, 현찰로 주지는 않습니다. 은행으로 보내고 그 은행에 송금한 걸 저한테 다 보냅니다. 이게 신랑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오늘 환율이 얼마고 얼만데 왜 이걸 주셨냐고 막 물어요. 근데 그 환율이라는 게 네이버 기준 환율이에요. 저도 그걸 그렇게 못 받아요. 중간에 그거를 하고 은행도 심지어는 수수료를 먹는데, 예? 그럼 개인이 그거 하면 수수료 없이 해줍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차라리 한국 돈 주면 한국 돈 주면 돼요. 그것도 해봤어요, 그렇게도. 제가 뭐 근거가 있으니까 한국의 신랑들은 뭐 500이고 1000이고 가지고 오면 한국 돈 나눴다가 신랑들이 얼마 입금했다 하면 못 주면 돼요. 편하죠? 근데 그거를 신부들이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바꿉니까?
그거 모르는 신부들이 태반이에요. 또 지금은 이제 환전 자체가 이제 뭐 딱 정해진 곳 아니면 이게 베트남은 환율도 이중 환율이잖아요. 달라요. 또 두 번째 문제는 현찰을 주니까 이게 또 기숙사 내에서 분실 도난 신고, 이제 도난 사건들이 발생해요. 그러면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범인은 자기들이 정해요. 내보고 막 뭐라 그래요? 저 언니 내보내라고. 저 여자 내보내라고. 신랑도 그런 얘기예요. 신랑한테 얘기했겠죠. 그 여자일 거다. 뭔 정보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럼 뭐 그렇다고 해서 기숙사에 있는 모든 신부들을 다 내보냅니까? 그래서 현찰을 많이 못 가지고 있게 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26년을 이 일을 했으니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당장에 뭔 일이 탁 생기면 이거 척척 해결하면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럼 그걸 그렇게 바꾸면 또 다른 문제는 안 생깁니까? 또 생겨요. 그나마 그렇게 하다가 하면서 축적이 되는 게 이런 거고. 그래서 신랑 신부들이 제가 뭐 중간에 돈을 빙땅을 쳤다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신부들 보면 다 그걸 통역이나 이제 관리하는 애가 그랬다고. 저 신랑한테 그러죠. 아니, 내가 돈을 얼마 보내라고 그랬고, 내한테 만약에 뭐 900만 동을 보내라고 그랬으면 900만 동 보냈는 저게 들어와 있고, 은행 영수증이 있고, 신부한테 900만 원 받았다 그러면은, 누가 중간에 빙땅을 친 거예요? 예전에 기숙사를 운영할 때는 신부들한테, 신랑들한테 기숙사비를 받으면 신부들한테 일절 그 비용을 안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그것도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부가 전기를 뭐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그걸 넘어가면 그걸 이제 신부들한테 뭐 1인당 뭐 10만 동, 20만 동, 50만 동 이걸 받은 적이 있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것도 또 뭐 얘기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좋다, 신랑들한테 관리비를 따로 받자, 이렇게 해서 받아본 적도 있고.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호구가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일이란 거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또 나무 끄고 나무 돈이면 펑펑 쓰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사무실을 뭐 얻고 또 직원을 뭐 하고 하는 게 한 3년 정도 그렇게 해봤죠. 그게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3년 동안 단 한 명도 그 사무실을 통해서 저한테 온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직원은 그냥 나와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인터넷에서 댓글을 남기고 뭐 상담을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월급 따박따박 주는데 누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한국의 사무실이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협력업체를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영업을 해서 데리고 오면 그 사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는 거지, 그걸 내가 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뭐 그럴 이유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설날이니까 가벼운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지금 한국에 계신 이제 우리 신랑들이나 또 앞으로 국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성분들이 계시면 이런 얘기는 뭐
가볍게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좀 무겁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장들하고 일하지 마세요. 특히 젊은 남자 사장들하고. 여러분들은 그 사장을 따라서 3박 4일 4박 5일 여기 있다가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장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 사장이 저하고 거래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단기간에 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쭉 되면요, 그 사람을 속이지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뭐, 그, 성범죄나 강간이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재범률이 높다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기숙사를 뭐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뭐 기숙사에 자기가 뭐 얼마만큼 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기숙사에 안 갑니다. 가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아니까요. 그 젊은 사장이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마담들한테 뭘 요구하는지도 압니다. 마담들이 여기서 그 신부들을 모집해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숙식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마담들이 그 소개비를 뭐 1,000만 동이 됐든 뭐 1,500만 동인데 2,000만 동 받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한 1,000만 동에서 1,500만 동인데 그거는 매칭이 돼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 또 일하는 이제 뭐 또 마담 직원들이 또 있어요. 여러 이제 명이 있어요. 그럼 걔들이 그 수익만 가지고 그거를 운영이 되냐? 밥은 먹고 살겠죠. 근데 돈 못 벌어요. 그럼 뭘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여자 장사예요, 여자 장사. 신부들을 가지고. 힘하면 이제 뭐 A라는 사장, B라는 사장, C라는 사장이 들어오면 또 그 A라는 사장, B라는 사장, C라는 사장들이요, 마담들한테 그런 걸 요구해요. 그래서 베트남 마담들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려고. 왜냐? 저나 한국의 에이전시들한테는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또 했다가 뭐 물론 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했다가 잘못하면 최고랑 차겠죠. 자기가 와 있는 그 며칠 동안 신랑하고 같은 방 쓰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장들이 희한하게 또 숙소도 아예 다르게 잡아달라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가보면 베트남 애들이 와 있어요. 그럼 누구냐 그러면 아니 뭐 그냥 아는 사람이고 뭐 지난번에 결혼한 신부의 뭐 친척 언니인데 뭘 전해주러 뭐 제가 다 일일이 하긴 못하잖아요. 여기 있는 동안 현지처럼 그런 거 하면 이제 걔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럼 이제 마담들한테 얼마의 돈을 주겠죠. 그런 일을 당하고 싶으세요? 예전에 그 정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호치민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오래된 일이죠. 그런 거는 잘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드러났을 때는 그만큼 저변에 만연하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결혼시킨 신부 기숙사에서 그 사람은 자기 그 가족들이 같이 거기 숙식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당하다 보면,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나는 좋은 쪽으로 생각했죠. 그러면 신부들 좀 더 좋은 환경에 묵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 신부들한테 뭐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그렇더라. 지금 저쪽 남부에 있는 사장들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집시가 뭐 그렇게 약집처럼 비싸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집들이 커요.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럼 그러죠. 그 사람들 뭐 얘기 들어보면, 아, 내가 우리 마누라가 있는데, 아니, 바람 피우는 놈이 마누라 있다고 안 핍니까? 그럼 더 짜릿하겠죠. 마누라가 옆에 있으면. 신부들 입장에서는 사장이 못된 짓을 해도 혹시나 내가 얘기를 하면 내가 한국에 못 가면 어떡하냐? 내한테 불이익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 못해요. 그러다가 한국에 가면 신랑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신부도 있어요. 나 이렇게 당했다고. 안 하는 신부가 아마 90% 이상이겠죠. 그 사장도 그런 신부들하고 성적인 문제 때문에 고소고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꽤 큰 사건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뭐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지만,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던 뭐 젓가락 들 힘만 있으면 요즘은 또 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발걸음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저는. 그런데 신랑들한테 버젓이 유튜브나 뭐 방송에 나와가, 아, 우리 회사는 신체 검사도 합니다, 뭐 어쩝니다, 이런 신랑을, 이런 사장을 뭐를 믿고 거기를 가? 그런다면 뭐 돈이나 적게 줍니까? 돈은 4천만원, 5천만원씩 줘가면서. 내가 돈을 준 만큼,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뭐 프로라는 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돈 받았으면 돈 받은 만큼 일하면 돼요. 오늘은 설날인데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먹고 뭐 재밌게 노시겠지만, 저는 오늘이 제일 이제 힘든 날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도 그냥 좀 이따가 뭐 한번 나가볼까, 호텔이라도 가서, 호텔은 이제 보통 문을 여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편히 쉬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